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동네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4살이 되신 영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동네 작은 공원을 한 바퀴 도시는 분입니다. 그 할머니가 작년 가을에 겪으신 일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자 할머니는 1950년생으로 6.25 전쟁 때 불과 3살이셨답니다. 부산으로 피난 가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셨고 18의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하셨어요. 남편은 동네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성실한 분이었고 슬아에 아들 2, 딸 1를 두셨죠. 큰아들 정수는 올해 55, 작은아들 정호는 52, 막내딸 정희는 49이 되었습니다. 다들 제 앞가림은 하고 사는데 영자 할머니 입장에서는 늘 마음이 쓰이는 게 있으셨대요. 큰아들 정수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형편이 어려워 보였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평생 아등바등 살면서 돈을 모으셨어요. 철물점 운영하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쓸 돈도 아껴가며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50년을 사셨답니다. 2015년에 남편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는 혼자 사셨는데 그래도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과 본인이 모은 돈을 합쳐서 3억 정도는 있으셨대요. 그 돈이요, 영자 할머니한테는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한 푼 한 푼이 다 피와 땀이었죠. 겨울에 연탄 아껴 쓰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고 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야채 사다 먹으며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명절 때 자식들 용돈 주는 것도 아까워하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본인한테는 정말 인색하게 사셨어요. 작년 9월 어느 날이었대요. 큰아들 정수가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답니다. 평소에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는 아들이 평일에 찾아오니 그렇게 정수는 3억을 들고 갔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달력에 X 표시를 하면서 날짜를 세셨대요. 1달, 2달, 석 달이 지나도 정수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넉 달째 되던 날 영자 할머니는 정수 집으로 찾아가셨대요. 대전에 있는 작은 빌라였는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니 1달 전에 이사 갔다고 하더래요. 영자 할머니는 그때서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아셨대요. 작은아들 정우한테 전화해서 형 연락처 아냐고 물어봤더니 정우도 형이랑 연락 안 된 지 2달 넘었다고 하더래요. 어머니, 형이 또 무슨 일 벌였어요? 설마 또 돈 빌려갔어요? 영자 할머니는 정우한테도 차마 사실을 말하지 못하셨대요. 아니다, 그냥 물어본 거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죠. 막내딸 정희한테도 연락해봤지만 정희도 오빠 소식은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또 1달이 지났어요. 영자 할머니는 매일 정수한테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심지어 경찰서에 실종 신고까지 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경찰에서는 성인이 스스로 연락을 안 하는 건 실종이 아니라고, 더군다나 돈 문제로 잠적한 것 같으면 사기로 고소를 하라고 하더래요. 영자 할머니는 자식을 고소할 수는 없으셨대요. 아무리 그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경찰서에 신고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냥 매일 기도하셨대요. 정수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때는 작년 12월 29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답니다.
영자할머니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혼자 집에서 저녁을 드시고 계셨는데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왔대요. 발신자를 보니 정수였어요. 영자할머니는 아니다. 정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시간을 좀 주자. 걔도 지금 많이 힘들 거야. 그때부터 정호와 정희가 번갈아가며 영자할머니를 찾아뵙고 생활비를 드렸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아서 드렸죠. 영자할머니는 그 돈도 받기 미안해하셨지만 정호와 정희가 강권해서 겨우 받으셨대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어요. 봄이 오고 있었죠. 3월 어느 날 영자할머니한테 또 정수의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일자리 구했어요. 제주도의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조금씩 모아서 엄마한테 갚을게요. 500년이 걸려도 다 갚을게요. 영자할머니는 그 문자를 보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대요. 정수야, 갖지 않아도 돼. 건강하게만 지내.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엄마, 아니에요. 꼭 갚을게요. 제가 사람이 되려면 이건 꼭 해야 해요. 그리고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그 뒤로 정수는 매달 5만 원씩 영자할머니한테 송금했어요. 농장에서 번 돈의 거의 전부였을 거예요. 영자할머니는 그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으셨어요. 언젠가 정수가 다시 시작할 때 보태주려고요. 어느 날 정희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오빠 용서하셨어요? 영자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용서라는 게 뭐니? 자식한테 무슨 용서가 있어. 그냥 내 팔자련이 하는 거지. 정희가 또 물었어요. 후회 안 하세요? 그 돈 있었으면 엄마 노후가 훨씬 편했을 텐데. 영자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후회? 그럼 후회되지.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 영자할머니는 요즘도 매일 새벽 공원을 산책하세요. 전에는 혼자 걸으셨는데 요즘은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걸으신대요. 운동 끝나고 커피숍에서 수다도 떨고 가끔 등산도 가고. 돈은 없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셨다고 하시더군요. 정호와 정희는 여전히 매달 생활비를 보태드리고 정수도 꾸준히 조금씩 보내고 있어요. 영자할머니는 그 돈으로 소박하게 살면서도 행복해 하세요. 가끔 정수한테서 제주도 풍경 사진이 오면 그걸 보면서 흐뭇해 하시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영자할머니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전 재산을 그렇게 쉽게 넘겼냐고, 왜 사기꾼 친구를 조사해보지 않았냐고. 맞는 말이에요. 영자할머니도 그걸 아세요. 하지만 그때는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정수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노후 자금을 그렇게 날려버리다니.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정수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가족이 무엇인가, 용서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죠. 영자 할머니는 돈을 잃었지만 아들을 잃지 않았어요. 정수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특히 노인분들이 투자 사기에 많이 당하시죠. 자식들이 연루된 경우도 적지 않고요. 그럴 때마다 가족이 깨지고 서로 원망하고 평생 상처로 남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영자 할머니네는 달랐어요. 물론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상처는 있고 여전히 아픔은 있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지는 일이 너무 많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가 위로가 되거나 교훈이 되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영자 할머니의 바람대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시간이 좀 더 지난 뒤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올해 초, 그러니까 2025년 1월이었어요. 정수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제주도에서 만난 한 여자분과 결혼하고 싶다고. 그분도 이혼 경력이 있고 혼자 딸 하나를 키우는 분인데 정수의 과거를 다 알고도 받아주겠다고 했대요. 영자 할머니는 정말 기뻤대요. 정수가 드디어 정착할 곳을 찾은 것 같아서. 결혼식은 제주도에서 조촐하게 했어요. 영자 할머니랑 정우, 정희 가족들이 다 내려갔죠. 바닷가 작은 예식장에서 한 결혼식인데 영자 할머니는 그게 정수가 치른 결혼식 중에 가장 아름다웠다고 하시더군요. 첫 결혼 때는 호텔에서 성대하게 했었는데 그때보다 이번이 훨씬 행복해 보였대요. 정수의 새아내 은주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자 할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 깍듯이 모시고 정우와 정희한테도 동생처럼 대했어요. 무엇보다 정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보였어요. 정수의 과거를 알면서도 그를 믿어주는 사람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죠. 은주 씨의 딸 수빈이는 10살인데 정수를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랐어요. 정수도 수빈이를 정말 아꼈고요. 영자 할머니는 갑자기 손녀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뻐하셨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은주 씨가 임신을 했대요. 정수가 56에 다시 아빠가 되는 거였죠. 영자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잃어버린 정우와 정희도 조카를 보러 제주도에 다녀왔대요. 온 가족이 모인 사진도 봤는데 다들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짜낸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웃음. 영자 할머니가 최근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74세 이렇게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잘 지내고 손자 손녀도 있고 이제 증손자까지 봤으니 돈?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해. 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되지. 물론 이건 영자 할머니가 달관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실제로 노후에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들죠. 병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영자 할머니도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미 벌어진 일을 가지고 계속 한탄만 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정수는 여전히 매달 돈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는 10만 원씩 보낸대요. 농사일도 잘 되고 은주 씨도 일을 시작해서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하더군요.
영자 할머니는 그 돈을 희망이 대학 갈 때 쓰라고 모으고 계신데요. 증손자 학자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으시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분은 답답하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감동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영자 할머니 가족은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극복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흉터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흉터를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찾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상처받고, 누구나 후회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 실수와 상처와 후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영자 할머니 가족은 사랑과 용서로 극복했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들은 해냈어요. 영자 할머니는 사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겉으로는 담담한 척 하셨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우셨다고 해요.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괴로우셨대요. 병원 갈 때마다 돈 걱정해야 하고 시장 볼 때도 가격표 먼저 보고 친구들이랑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망설여지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할머니를 짓눌렀어요. 한 번은 정희한테 이런 말씀도 하셨대요. 엄마가 바보였어. 그 돈이면 너희한테 짐 안 지고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너희한테 손 벌려야 하니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정희는 그때 엄마를 꼭 안아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우리가 엄마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그래도 영자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의존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무거우셨대요. 평생 독립적으로 사신 분이라 더 그러셨죠. 정수도 사실은 정말 죽고 싶었대요. 제주도로 도망친 건 정말로 죽으려고 했기 때문이래요. 바닷가 절벽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대요. 그때 어머니가 보낸 문자를 다시 읽어봤대요. 네가 살아있으면 그걸로 됐어. 그 한마디가 정수를 살렸어요. 정수가 농장에서 일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자살을 포기하고 무작정 걷다가 한 농장 앞에서 쓰러졌는데 농장 주인이 구해주고 일자리까지 준 거였어요. 그 농장 주인도 과거의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다가 제주도에서 새 삶을 찾은 사람이었대요. 정수는 농장 일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대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정직하게 일한 만큼 대가가 온다는 것,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일하는 게 마음을 치유해준다는 것.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도시에서만 살았던 정수한테 농사일은 고역이었. 정호는 형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 우리가 어릴 때는 정말 친했잖아. 같이 축구도 하고 산에도 가고.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아. 형수님, 우리 형 잘 부탁드려요.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여린 사람이에요. 많이 아껴주세요. 정희도 축가를 불렀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노래였는데 온 가족이 다 울었대요. 특히 영자 할머니는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나서 더 우셨다고 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정수를 혼내기도 했겠지만 결국은 용서하고 이 자리에서 같이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희망이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도 특별해요. 은주 씨가 진통을 시작했을 때 정수는 너무 긴장해서 어쩔 줄 몰라 했대요. 56에 다시 아빠가 되는 게 실감이 안 났나 봐요. 아기가 태어나고 처음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정수는 무릎을 꿇고 울었대요. 그리고 은주 씨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선물을 줘서. 이 아이한테는 좋은 아빠가 될게요. 약속해요. 영자 할머니가 제주도에 가서 희망이를 처음 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아이 눈을 봐. 맑지?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의 진짜 희망이야. 이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도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정수는 요즘 농장일 외에도 동네 아이들 과외를 해요. 무료는 아니고 소액이지만 받아요. 영자 할머니한테 보내는 돈도 그렇게 마련하는 거죠. 학부모들 사이에서 평이 좋아서 학생이 점점 늘어난대요. 수학을 재미있게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거든요. 은주 씨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최근에는 제주 특산품 온라인 판매도 시작했어요. 정수가 일하는 농장의 농산물도 팔고 다른 농장들 제품도 팔고 사업이 조금씩 커지고 있대요. 정수도 퇴근 후에는 은주 요즘 가끔 생각해.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정수는 계속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더 큰 구멍을 냈을 거야. 정우랑 정희는 각자 바쁘게 살면서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됐겠지. 나는 돈 움켜쥐고 혼자 외롭게 늙어갔을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3억은 우리 가족을 살린 돈인지도 몰라. 비싼 수업료였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돈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어떤 사람한테는 3억이 전부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가족의 화목이 그보다 더 큰 가치일 수 있다는 걸.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정수는 여전히 제주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영자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산책을 하시고 온 가족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희망이가 크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할아버지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증조할머니가 어떻게 용서했는지, 가족이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됐는지. 그리고 희망이는 배우겠죠.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뉴스에는 안 나오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들. 넘어지고 일어서는 이야기들. 상처받고 치유되는 이야기들. 영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우리 동네에도 여러분 동네에도 계실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지만 그 안에는 이런 드라마 같은 사연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70 넘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오후에는 노인정에서 투자 사기 예방 강의를 했다. 오늘은 20분이 오셨다.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셨다. 한 분이 물으셨다. 그래도 자식은 믿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대답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무조건 믿는 것은 다르다고. 사랑하되 현명해야 한다고. 저녁에는 장모가 왔다. 반찬 몇 개 해왔다. 며느리가 만들었다고 했다. 맛있었다. 정우가 그랬다. 엄마, 행복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그럼 너희들이 있는데 행복하지. 자기 전에 생각했다. 내가 74년을 살면서 배운 게 뭘까? 돈? 돈도 중요하다. 명예? 그것도 좋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특히 가족이다. 가족이 있으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가족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외롭다. 내일은 정희가 온다고 했다. 같이 시장 가기로 했다.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3억이면 포기할 수 없는 돈 아닌가? 맞아요. 포기하기 힘든 돈이죠.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그 돈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돈 대신 가족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시간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수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그것도 맞아요. 정수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정수는 진심으로 반성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그 죄를 갚으며 살 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해요. 인생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영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 공원을 걸으실 거예요. 친구들과 수다 떨고 노인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두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겠습니다. 엄마, 아들 정수올림. 이 편지를 읽으신 영자 할머니는 한참을 우셨대요.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우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들이 이렇게 변한 것도 감사하고 새 가족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살아있어서 감사하다고. 영자 할머니는 이 편지를 일기장에 끼워두셨대요. 힘들 때마다 꺼내 읽으신다고 해요. 그러면 다시 힘이 난다고. 제가 영자 할머니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할머니, 진짜 후회 안 하세요? 그 돈이면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었는데. 영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후회? 가끔 해. 병원 갈 때 돈 걱정해야 하고 시장에서도 가격 보고 사야 하니까. 그런데 말이야. 그때 정수한테 돈 안 줬으면 지금 정수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더 큰 빚지고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을 거야.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돈 3억 잃고 아들 하나 살렸다고 생각하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니야. 아들 목숨이 3억보다 훨씬 비싸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무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가 봐요. 정우와 정희도 어머니의 그런 마음을 이제는 이해한대요. 처음엔 형을 원망했지만 어머니의 선택을 보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해요.
특히 자기 자식들을 키우면서 더 절실히 느낀다고 하더군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정호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대요. 어머니 보면서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형이 그런 잘못을 해도 어머니는 형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제 아이들한테 그런 부모가 되고 강의 준비를 도와드리는 게 정의예요. 타워포인트도 만들어드리고 자료도 정리해드리고 모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군요. 정의가 그러더래요. 엄마가 이렇게 당당하게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 존경스러워요. 저라면 부끄러워서 숨겼을 텐데 엄마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시잖아요. 영자 할머니는 딸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부끄러운 건 맞아. 하지만 부끄러움보다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해. 내 이야기 듣고 한 명이라도 사기 안 당하면 내가 당한 게 헛되지 않은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영자 할머니를 더 빛나게 하는 것 같아요. 정수도 제주도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요. 농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유기농법을 동네 소규모 농가들한테 무료로 가르쳐준대요. 그리고 판로가 없는 농가들을 위해 은주시 온라인 쇼핑몰에 연결해주기도 하고요. 정수가 그러더래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돌려줄 차례예요. 농장 주인님이 저를 구해주셨듯이 저도 누군가를 도와야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예요. 이렇게 온 가족이 각자의 방법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어요. 비록 거창하지는 않지만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희망이 100일 잔치 때의 일화도 있어요. 보통 100일 잔치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잖아요. 근데 정순애는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을 다 초대했대요. 어르신들한테 떡도 돌리고 과일도 대접하고 어르신들이 다들 좋아하셨대요. 아기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젊은 부부가 이렇게 어른들 챙기는 것도 기특하고 한 할머니는 희망이한테 돈 5,000원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아이는 복 받을 거야. 부모가 착하니까. 그리고 증조 할머니가 그렇게 좋은 분이시니까. 영자 할머니는 그 말 듣고 또 우셨대요. 기봉수가 이제야 자기 길을 찾은 것 같아. 땅과 함께 사는 게 저 아이한테는 맞나 봐. 도시에서는 늘 불안해 보였는데 제주도 가서는 편안해 보여. 정호도 형을 돕겠다고 했어요. 돈은 많이 없지만 조금이나마 투자하겠다고. 형이 진짜로 새 출발하는 걸 돕고 싶다고 했어요. 정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온 가족이 정수의 새로운 꿈을 응원하고 있어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미래를 보자는 거죠. 영자 할머니가 며칠 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있잖아.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냐고. 그럼 내가 그래. 긍정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이미 일어난 일 가지고 평생 한탄하면서 살 순 없잖아. 그럴 시간에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게 낫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말이야. 나는 정말 감사한 게 많아. 건강하고 자식들 다 잘 지내고 손자 손녀도 착하고 이제 증손자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있고 뭘 더 바라겠어. 이런 마음가짐이 영자 할머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게 행복의 비결인가 봐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해요. 때로는 그 실수가 너무 커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영자할머니 가족이 보여준 것처럼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져요. 영자할머니는 3억을 잃었지만 그 대신 더 큰 걸 얻으셨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 용서의 힘, 그리고 희망의 소중함에. 그래도 영자할머니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공장에서 번 돈으로 야간 학교를 다녔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중학교 과정을 마쳤어요. 고등학교는 엄두도 못 냈지만 그래도 중졸학력을 갖게 된 게 자랑스러우셨대요. 18에 중매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23이었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청년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영자할머니는 그 청년이 마음에 들었대요. 성실해 보였고 눈빛이 선했겠거든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어요. 동네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간단히 치렀죠. 하객도 양가 부모님과 친척 몇 분이 전부였어요. 신혼여행은 꿈도 못 꿨고 바로 시집살림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참 까다로운 분이었대요. 며느리 영자할머니한테 늘 잔소리를 하셨죠. 밥이 찔다, 반찬이 짜다, 청소가 덜 됐다. 영자할머니는 그런 시어머니를 묵묵히 모셨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첫 아이 정수를 낳았을 때가 20살이었어요. 아들을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칭찬을 하셨대요. 우리 집안 대를 이었다고. 영자할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시집에서 인정받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시장 가서 생선 떼어오고 하루 종일 팔고 저녁에는 정리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조금씩 저축을 했어요. 5년쯤 지나니까 작은 가게를 하나 얻을 수 있었어요. 철물점이었죠. 철물점을 시작하면서 생활이 조금 나아졌어요.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니까 둘째도 낳을 수 있었죠. 둘째 정호를 낳고 3년 뒤에 막내 정희를 낳았어요. 3남매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영자할머니는 행복했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에피소드도 많아요. 정수가 30에 결혼했어요. 신부는 같은 회사 다니던 여직원이었죠.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어요. 영자할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시부모한테도 잘하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 영자할머니는 천국 같았대요. 첫 손자였거든요.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영자할머니는 민준이를 정말 예뻐하셨어요. 주말마다 봐도 보고 싶고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그런데 IMF가 터졌어요. 1997년 말이었죠. 정순의 회사도 직격탄에 맞았어요.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정수도 결국 명단에 올랐어요. 35살에 백수가 된 거예요. 정수는 충격이 컸나 봐요. 자존심도 상하고 미래도 막막하고.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IMF로 모든 회사가 사람을 줄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정수는 창업을 결심했어요.
첫 사업은 인터넷 쇼핑몰이었어요. 2000년 초반 인터넷이 막 보급되던 시절이었죠. 정수는 이게 미래라고 확신했어요. 영자 할머니도 아들을 믿고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사업은 1년 만에 망했어요. 경험 부족이었죠. 두 번째는 치킨집이었어요. 프랜차이즈였는데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또 망했어요. 세 번째는 학원이었어요. 수학 잘하는 정수가 직접 가르친다고 했는데 학생이 모이지 않아서 문 닫았어요. 그렇게 계속 실패하면서 정수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나빠졌죠. 결국 2010년에 이혼했어요. 민준이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고 정수는 한 달에 한 번 면접권만 가지게 됐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때가 제일 힘드셨대요.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사업 실패도 실패지만 가정이 깨진 게 더 마음 아프셨죠. 손자 민준이도 이제 자주 볼 수 없게 됐고 그 와중에 남편이 위암 진단을 그래서 정수가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처음 왔을 때는 1억만 빌리려고 했대요. 나머지는 다른 데서 구하려고 했죠. 하지만 영자 할머니가 1억도 힘들다고 하니까 차라리 전부 빌려서 수익을 최대화하자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영자 할머니가 돈을 주기로 결정한 날, 정수는 정말 감격했대요.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감사 인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실패하지 않겠다고, 어머니 은혜에 꼭 보답하겠다고. 돈을 받은 정수는 바로 진호한테 갔어요. 진호는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도장도 찍혀 있었고 변호사 확인도 받았다고 했어요. 정수는 의심 없이 서명했어요. 그런데 돈을 넘긴 다음 날부터 진호 연락이 뜸해졌어요. 일주일 뒤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정수가 진호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이미 비어 있었어요. 건물 관리인한테 물어보니 한 달 전에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하더래요. 그제서야 정수는 사기당했다는 걸 알았어요. 변호사 사무실도 가짜였고 도장도 위조였고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진호라는 이름도 가명이었을 가능성이 컸어요. 정수는 망연자실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계약서는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 쪼가리였고 진호의 신원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돈을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추적도 어려웠고요. 그때부터 정수의 방황이 시작됐어요. 술로 시간을 보내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어머니한테 연락할 엄두가 나지 않았대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해요. 결국 정수는 제주도로 갔어요. 거기서 죽으려고 했어요. 성산 일출봉 절벽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곳에 있던 관광객이 말렸어요. 그 관광객이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그런데 수빈이가 결정적인 말을 했대요. 엄마, 정수 아저씨 좋은 사람 같아. 아빠보다 훨씬 나아. 우리한테 잘해주잖아. 10살 아이의 순수한 판단이 은주 씨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지금이 중요한 거야. 결혼을 결정하고 영자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은주 씨는 정말 떨렸대요. 시어머니가 자기를 어떻게 볼까, 자기 딸을 어떻게 볼까.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은주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정수를 받아줘서.
이 아이가 많이 힘들었는데 며느리가 옆에 있어주니 든든해요. 은주 씨는 그 말에 울었어요. 그리고 다짐했대요. 이 가족의 진정한 일원이 되겠다고.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지만 의미 있었어요. 바닷가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주례는 농장 주인 박 사장이 봐줬어요. 박 사장은 주례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뛰면 언젠가는 결승선에 도착합니다. 정수군과 은주양이 서로 손잡고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희망이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는 더 극적이에요. 은주 씨가 진통을 시작했는데 때마침 태풍이 제주도를 강타했어요. 병원 가는 길이 막혀서 구급차도 올 수 없었어요. 결국 박 사장 차로 병원에 갔는데 도중에 차가 고장났어요. 정수는 은주 씨를 업고 뛰었어요. 빗속에서 바람 속에서 2km를 뛰었어요. 병원 도착했을 때 정수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대요. 하지만 은주 씨와 아기 걱정뿐이었어요.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희망이라는 이름은 영자 할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엄마, 젊은 사람들도 알아야 해요. 나중에 부모님 보호할 수 있게. 그리고 본인들도 조심하고. 그래서 영자 할머니는 대학 특강을 했어요. 200명 넘는 학생들 앞에서. 떨렸지만 차분하게 본인 이야기를 풀어나갔어요.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고 강의 끝나고 박수를 오래 쳤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할머니, 그래도 아드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영자 할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원망? 했지. 지금도 가끔 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어. 사랑이야. 자식 사랑은 원망보다 커. 그리고 정수도 피해자였어. 나쁜 사람한테 속은 거지 일부러 날 속인 건 아니니까.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사기꾼은 잡혔나요? 영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잡혔어. 아마 못 잡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도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겠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까. 나는 그 사람 잡히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해. 강의 끝나고 여러 학생이 영자 할머니한테 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어떤 학생은 자기 할머니 생각난다고 울기도 했어요. 그날 영자 할머니는 일기에 이렇게 쓰셨대요. 오늘 대학에서 강의했다. 내가 대학은 못 갔는데 강사로 가게 되다니.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줘서 고마웠다. 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최근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정수가 농장에서 일하던 중에 땅속에서 이상한 돌을 발견했어요. 그냥 버리려다가 박 사장한테 보여줬더니 박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제주 화산석 중에서도 희귀한 종류였거든요. 감정결과 상당한 가치가 있는 돌이었어요. 박물관에서 사겠다고 했는데 가격이 500만 원이었어요. 박 사장은 며칠 전에는 정순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희망이 돌잔치 때문이었어요.
작년에 못한 돌잔치를 올해 하기로 한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싶었대요. 돌잔치는 영자 할머니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희망이는 돌잡이에서 청진기를 잡았어요. 의사가 되려나 봐요. 온 가족이 박수치고 웃었어요. 정수가 돌잔치에서 인사말을 했어요. 제가 많은 실수를 했지만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아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생들, 고맙습니다. 은주야,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수빈아, 아빠 받아줘서 고마워. 희망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영자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고 돌잔치 끝나고 온 가족이 영자 할머니 집에 모였어요. 오랜만에 온 식구가 모인 거예요. 화투도 치고 옛날 사진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영자 할머니는 그날이 최근 몇 년 중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정수가 제주도로 돌아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하나 드렸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 편지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세요. 엄마, 저는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행운이에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희망이한테 그런 두모가 되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가르치는 부모, 실수해도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그러셨듯이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운다고 하세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라고. 최근에 영자 할머니한테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